우리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각종 SNS,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읽을거리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포함하여 그 많은 양의 읽을거리만큼 아이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감성은 오히려 예전 어린이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학 감성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일선에서 동화 작품을 통한 학생의 심리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신 교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만 생생한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변변한 책 한 권 없던 시절, 친구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촌 형한테 물려받은 동화책 자랑이 그것입니다. 일단 표지는 찢겨져 없었고 이야기 전개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부분은 행방이 묘연했죠. 당연히 앞뒤 이야기의 연결고리는 고스란히 상상만으로 이어붙여야 했고요. 내용은 아마도 권선징악을 다룬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읽은 친구들끼리 서로 다른 상상의 이야기로 서로 각자 자기 얘기가 맞다며 제잘거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각자 다른 결말로 이어진 셈이지요. 네, 지식과 정보는 늘었으나 감성은 예전만 못한 요즘 아이들에게 문학 감수성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국어과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과 관련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문학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연구 문헌을 조사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할 수행 학습 전략을 추천하고 싶어요. 역할 수행 학습 전략이라고 하셨나요? 역할 수행 교수 학습 전략은 학생의 잠재 능력을 직접 활동을 통해 개발하고 개발된 경험을 통해 적절한 역할을 학습자에게 부여하며 학습자가 그 부여된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신장케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 신장이 교사의 지시와 지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역할 수행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참 와닿네요. 이 전략은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설정 단계인데요. 교사 주도하에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활동의 초점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감성 교류 단계인데 선정된 문학 작품과 관련된 경험 등의 교류를 통해 학습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잠재 능력의 불꽃을 점하는 단계죠. 이때는 비언어적 활동, 예를 들면 학생의 청각, 시각을 매개로 한 게임, 놀이, 판토마임, 그리고 노래, 꽁트 등을 주로 이용합니다. 아이를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듯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듯해요. 사실 동기 유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도 아마 1시간도 좋게 걸릴 듯 합니다. 사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돋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학습 동기가 유발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내가 겪은 경험과 뭔가 긴밀한 관계 또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싹 텄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놀부전 작품 속에서 놀부는 과연 욕심꾸러기인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다고 할 때, 며칠 전 자신의 형이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어치운 경험을 한 아이는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오늘 배울 내용과 연관시키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동기유발 지도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왜 동기를 유발함에 비언어적 방법을 권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묻고 답하는 언어적 방법이 가장 손쉽지 않나요? 감성 교류 단계에서 동기를 유발할 때는 학생의 흥미가 매우 중요해요. 재미가 없으면 동기 유발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노래, 꽁트, 판토마임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언어적 방법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밑바탕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발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성이 교류가 되면 다음으로 심미적 교감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역할 수행 학습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오늘 학습하게 될 문학 작품 텍스트에 나오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해력이 요구되는 단계이죠. 제가 알기론 독해력이라는 것이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까지 독자의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흥부전 작품 텍스트 속에서 흥부가 부인과 함께 제비가 물어온 박을 타는 장면을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아이는 며칠 전 민속촌에서 초가집을 보고 그곳에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과정에서 실제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장면을 보았고요. 거기에 박을 잘라보고 그 속에서 펑 하고 나온 선물을 받았어요. 또 한 아이는 옛날 사람의 삶의 체험에 관련한 경험은 전혀 없고 오직 게임, 오락만 즐겨하며 그 흔한 시골 할머니 댁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이죠. 자, 이 두 아이 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읽었을 때 누가 더 흥부의 박타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상하며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독해력은 사전 경험에만 의존할까요? 독해는 독자와 필자가, 즉 저자가 공유하는 문장 표현 규칙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며 글의 주제 및 구성, 파악, 연계,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아이가 글쓴이의 문장 표현 규칙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등 이런 고등사고 기능이 요구되는 능력이죠. 사전 경험뿐 아니라 평소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꾸준한 훈련이 진행된 상황에서 신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독해력의 수준차를 인정하고 지도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에겐 낮은 수준의 발문과 더 쉬운 설명과 안내를, 또 독해력 수준이 높은 학생에겐 추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발문 등 수준별 난이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정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은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작품을 갖고 작품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품 제목을 바꿔보세요 라는 발문은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어울리는 발문이 될 것이고요. 강아지 똥과 개똥의 제목 중 어느 것이 마음에 드나요? 와 같은 발문은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에게 어울릴 발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학생의 흥미를 유지시키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에서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발문은 학생의 학습 의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심리적 교감을 나눈다고 할 때 심리적 교감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심리적 문학 감상 능력은 크게 감상 비평, 내용 이해, 창조적 재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상 비평은 학습자가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지요. 자,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지도 방법에서는 심청이는 쇼녀니까 무조건 쇼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셨죠. 학생은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심청이의 행위는 혼자 남게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효녀가 아닐 수 있죠.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된 상황과 딸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스스로 자책하게 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심청이는 효녀가 절대 아니라고 수용할 수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키워줘야 합니다. 저도 심청이 하면 의례의 효녀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니 작품에 또 다른 맛이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내용 이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내용 이해는 작품 해석 및 주제 찾기 능력을 말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이 점심때가 다 되어 이런 대사를 했다고 쳐볼게요. 아빠, 지금 몇 시예요? 아빠는 대답합니다. 12시가 조금 넘었구나. 하지만 주인공은 몇 시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밥을 먹지 않는 건지에 대한 다소 건의성 물음이었죠. 아이들이 작품을 읽으며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려면 전적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에 몰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인물이 처한 상황에 몰입하여 읽게 하라.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내용 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제 찾기 능력인데요. 작가는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를 찾는 능력인데요. 다음에 이야기할 창조적 재구성 능력과 함께 고차원적 종합 사고력이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작가는 보통 주제를 이야기에서 전개하는 사건에서 또는 인물 간 대화 및 관계에서 배경 및 인물 간 심리 묘사에서 각각의 장치를 만들어 독자가 스스로 파악하게끔 만들어 주어요. 왜 작가는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더라도 감독에게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를 물으면 감독은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작품의 주제는 관객의 몫이라고요. 어찌 보면 예술가에게 가장 무례한 질문은 도대체 당신은 이 작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요? 라는 말 아닐까 해요.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그린 사람에게 숨은 그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죠. 숨은 그림은 정답을 말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자기가 그림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수고를 들여 찾았을 때 기쁨은 배가 되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작품 속에서 작가가 만든 장치들을 찾아 퍼즐을 조립하듯이 작품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다음으로는 미정성, 공간 구성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단계는 새로운 의미의 발견, 기존 가정에 대한 의문 제기, 고정관념 깨기, 대안 시도하여 보기 등 과정을 체험해보고 역할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존중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작품 속 상황을 역할 요리로 꾸미는 등 표현 활동을 계획하고 놀이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표현 활동의 종류로는 꽁트, 즉흥극, 역할극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심미적 구체화 단계로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공유하고 서로 그 느낌을 구체화하여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터뷰 놀이 활동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 명의 학생이 인터뷰 책상에 앉아요. 다른 친구들은 인터뷰 책상에 앉은 친구에게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또 감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서로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과 친구의 느낌을 손쉽게 비교하며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결국 학습 진행 주체는 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각에서는 교육의 주체를 학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교육 과정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곳이며, 이를 학급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할 수행 학습 모형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선생님은 잘 들어야 합니다. 배움이 잘 일어나려면 교사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겸허하게, 수용적인 자세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둘째, 연결 짓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교재와 아이들을 연결짓고, 아이와 아이를 연결짓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짓고, 어떤 지식과 다른 지식을 연결짓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울 것을 연결짓고,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짓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일을 말합니다. 셋째, 되돌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함께 탐구해가는 수업을 창조하는 교사는 되돌아가기에 의의를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과제가 어려울 때는 그 전 단계로 돌아감으로써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둠 지도에서는 되돌아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참가를 촉진하고 다양한 개인들의 충돌을 조정하며 높은 수준의 배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역할 수행학습 전략을 이용한 실제 수업을 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음에는 제가 기름장수와 호랑이라는 전래 동화를 가지고 수업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